자, 30번이죠.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뭐죠? 유효하죠. 맞는 점이고 2번 인도 전에는 누가 과실을 갖죠? 매도인이. 따라서 이행기 경과한 경우라도 목적물의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맞는 점이죠. 3번 채무 이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계약 비용은 쌍방이 반씩 부담한다. 맞는 점이고 4번 물건의 하자는 두 가지가 있죠. 특정물의 하자와 종류물에 대한 하자가 있으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점이죠. 5번이 답이에요.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매의 의사표시의 합치뿐만 아니라 기타, 계약의 비용, 이행의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해서도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X죠. 그러니까 기본은 낙선계약이니까 살래 팔래라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고요. 특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건 민법에 다 규정되어 있죠. 계약의 비용은 앞에 나온 것처럼 쌍방이 반씩 부담하고요. 이행기는 쌍무계약이니까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장소는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 다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 장소. 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31번이죠. 이건 다 맞추셨겠죠? 그죠?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건데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죠. 만약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대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인데 항상 조심할 것은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죠. 유효하죠. 따라서 3번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 및 전대 경우에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게 X죠. 동의가 없더라도 뭐예요? 유효합니다. 그 말은 동의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란 얘기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물론 동의가 없었다면 전차인이나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임대인에 대해서는 뭐죠? 4번 불법 점유가 되고요. 5번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는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의무는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3번입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속된 물건이 부합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가 되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아야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문제가 되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동의를 얻거나 매수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그렇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는 뭐죠?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동의 없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고요. 5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죠. 임대인에게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되고 물론 부속 매수 청구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D 바뀌어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유익비에 대해서는 뭘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앞뒤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34번입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분묘기지권 뭐 할 수 있죠? 취득 시효할 수가 있죠. 2번 남의 땅에다 묘를 쓰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점유고요. 3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죠?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 아니고요. 5번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분묘기지권은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답은 뭐죠? 4번이고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죠. 분묘기지권은 취득 시효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에 대한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작년도 판례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요거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 4번이 뭐죠? 답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은 원칙이 뭐죠? 무상입니다.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지료를 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특약을 하면 약정을 하면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것이고 약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째 지료를 내지 않으면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5번이죠.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이죠.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전입신고가 정확해야 돼요. 첫째 주의하실 것은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입신고만 정확하다면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 생겨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다면 기억처럼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뭐가요? 대항력이 생겨요. 전입신고만 정확하게 됐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지번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뭐죠? 대항력이 생겨요. 뭐만 정확하면 돼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은 뭐만 정확하면 되죠? 지번만. 동호수는 정확할 필요도 없고 기재될 필요도 없고요. 다세대 주택은 지번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디귿법 위주택이 다가구형 단독주택인데 갑이 편의상 구분되어 있는 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생기고요. 리을번 위주택이 아파트죠. 다세대 주택이죠. 뭐까지 정확해야 돼요? 동호수까지. 따라서 등기부상 동호수가 다동 103호인데 갑이 라동 103호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이 없고요. 또 주의하실 건 니은번이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대항력 소멸됩니다. 다만 그 말소가 불법한 말소라면 대항력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 니은번. 을이 위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갑의 주민등록 갑몰래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면 이전 행위가 무효입니다. 불법한 거죠. 따라서 여전히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해서 뭐가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6번이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1번 대항력이 취득요건이죠.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뭐가 생기죠? 대항력이 생기고요. 2번 이런 대항요건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요. 3번 채당 기간은 몇 년이 보장이 됩니까? 1년이 보장이 되고요. 4번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 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이고요. 또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뭘 해야 됩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되고요. 5번 소액 임차보증금입니다. 건물이나 대지가액의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원래는 주택은 2분의 1, 상가는 3분의 1이었는데 최근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주택도 상가도 소액 임차보증금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분의 1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말이 더럽게 어렵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법조문을 그대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용을 알더라도 법조문을 공부를 안 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법조문 한번 정리해보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민사특별법은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드린 게 뭐죠? 임대차까지만 나와 있는 거죠. 임대차까지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37번입니다.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에 대하여 틀린 것은 요거 별표 두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담보책임에 대한 집합건물의 담보책임에 대한 전부예요. 집합건물법에서 담보책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강행규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상 담보책임은 임의규정이에요.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는데 이게 집합건물법으로 오면 강행규정으로 뭐죠? 바뀝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요. 특히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4번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이 가나요?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담보책임 원칙적으로 분양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분양자가 망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시공자도 부담합니다. 원래는 이런 게 규정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거든요. K라는 건설회사가 갑이라는 사람과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갑이라는 부동산 회사가 을이라는 건설회사하고 도급계약을 맺었어요. 도급계약을 맺어서 을이 뭐죠? 건설하게 되면 을을 우리가 뭐죠? 시공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갑이 을을 시켜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이제 갑이 뭐죠? 수분양자에게 뭐 하는 거죠?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아파트를 산 거죠? 분양자한테. 그래서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이 망하면 이 주민들이 뭘 보여요?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자가 망한 경우에는 누가요?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일종의 예외를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시공자가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시공자의 담보 책임 중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등.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망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파산 신청이 망하면이죠. 그죠? 망하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다는 말은 분양자가 망하면 누가요?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갑자기 기침이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이 아파트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요 시공자 갑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둘이 계약한 거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손해를 배상했는데 갑이 망했다는 이유로 을이 또다시 주민들한테 손해를 배상하게 되면 이중으로 배상하는 거죠. 그래서 뭐죠? 3번 보시면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라는 뭐죠?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제척기간이죠. 이러한 집합 건물의 담보 책임의 제척기간은 원래는 고맙습니다. 갑자기 고맙습니다. 원래는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우리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척기간은 뭐죠? 10년이다. 지금 주의하실 것이 뭐죠? 기산점이죠. 항상 여기서 답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 하자가 전유 부분에 관한 하자라면 그때는 임도시부터 10년이 되고요. 공용 부분에 관한 하자라면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답은 뭐가 되죠? 5번이 되죠. 왜요? 두 가지가 뭐예요? 뒤바뀌어 있는 거죠. 전유 부분은 임도시부터, 공용 부분은 뭐죠? 사용 승인일부터 시작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38번이죠. 건물의 구분 소유 및 집합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그 올해 별리사 시험 문제인데요. 1번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전유 부분을 변경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용 폐지라고 하거든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공용 부분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전유 부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 그런 거 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공용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유치원으로 분양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공용 폐지부터 해야 돼요. 공용 부분을 뭘로 바꿔야 돼요? 전유 부분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서 뭐죠? 공용 폐지가 돼서 전유 부분으로 바뀌면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뭐죠? 개인적으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 부분과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 뭘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2번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 일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계단을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철거해라, 물건 빼놔라 이런 요구는 가능하지만 임대료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원래 계단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어때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용행위에 대한 방해 제거나 철거는 요구할 수 있지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또 판례 입장이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이고 잊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3번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이 일반적이지만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으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관리단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별도의 설립행위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구분 소유 의사 내지 행위가 존재하면 집합 건물에 대한 등록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집합 건물은 이미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적용에서는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비로소 집합 건물이 성립된다. 그럼 뭐예요? X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구분 소유행위가 뭐냐? 그죠? 구분 소유행위가 애매하잖아요. 그럼 구분 소유행위가 뭐냐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5번 보시면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 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럼 결국은 구분 소유행위가 뭐예요? 건축 허가 신청이 되는 거죠. 좀 이상한 판례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 내용을 봤더니 별도로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소유할 의사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있다면 그게 뭐죠? 구분 소유 행위고 그것만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요? 집합 건물이 성립된다는 취지가 되니까 여기까지 하나 좀 추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은 맞는 질문이죠. 39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갑소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주었다. 다음 중 이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은 쉽죠? 3번입니다.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매수인은 선이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고 악이면 소유권을 갖지 못하므로 3번 을이 변제기 전에 윗토지를 병에게 매각하였더라도 병이 선이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죠. 돈을 갚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첫째, 청산금이죠. 청산금 수령 전까지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선의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이제는 더 이상 변제하고 그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가등기담보법의 내용입니다. 이거 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1번 갑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기 이전에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고요. 2번 갑은 변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청산금을 수령했다는 얘기죠. 그죠? 청산금을 수령했으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나요?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범위는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죠. 근데 문제 지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억을 빌리면서란 말이 나오죠. 소비대차네요. 또 가등기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적용되죠. 물론 지문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양도담보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돼요?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되죠. 빌린 돈은 얼마입니까? 1억 원이고 목적물의 가액은 뭐예요? 2억이니까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크네요. 따라서 4번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요? 변제기가 지난 후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뭐죠?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5번. 갑이 변제기의 원금 및 이자 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을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40번 부동산 실명법이고요. 3자가 명의신탁입니다. 사정은 이렇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또 갑이 인척인 병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도인인 을로부터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3자간 명의신탁 또는 뭐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효과는 어떻게 되죠?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병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을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과 병 간의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거나 말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매매 계약은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죠? 채권은 있죠. 따라서 갑은 을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을의 소유권을 뭐죠? 대의행사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가 되고 나머지 것들 1번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요. 2번 병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요. 3번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요? 아직 을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5번 갑은 을을 대의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뭐죠? 오전에 우리가 3회, 오늘 세 번째 쪽이죠? 4회, 네 번째 통용모의사하고 점심 드시고 뭐죠? 5회 조문정이 특강할 테니까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